저당권은 뭐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저당권은. 네. 본인이 직접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저당권을 시행해서 경매를 당해봐야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는. 너무 끔찍한가? 이렇게 말로 이론적으로만 맨날 들어봐야 민법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들어두고 문제 풀고 그러면 다 맞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당권의 효력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저당권의 변동이라고 취득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소멸 세 가지가 있는데 소멸은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겠죠. 뭐 그건 어려움이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채권이 소멸시에 걸리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만 소멸시에 걸리는 일은 없겠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요 변경이 변경. 요 변경은 뭐가 변경되냐? 주체 변경. 즉 저당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요거 생각하세요. 저당권자가 변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저당권을 팔아야죠. 저당권자가 을이 있었고 가백에 1억을 빌려줬는데 변지기가 1년이나 남았어.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팔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당권만 파는 거 된다 안 된다? 을은 저당권만 팔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담보물권만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결국 저당권을 판다는 건 뭐도 같이 파는 거예요. 채권도 반드시 같이 파는 거예요. 이때 채권을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변경된다. 저당권을 팔아먹는 걸 의미한다. 첫째, 저당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다. 반드시 뭐하고 같이? 저당권 부채권하고 같이 팔아먹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권리 2개 팔아먹었죠. 그 중에 채권 팔아먹은 거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예?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이 갚아서 1억 내나 그러면 갚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뉘신지.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채권, 양도, 통지. 해야 병은 가백에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저당권, 양도, 부동산 물권, 법률행위 186조가 적용되죠. 등기 넘겨줘야 되죠. 이때 등기, 무슨 등기로 넘겨줘야 돼요? 부기등기. 이렇게. 그죠? 결국 저당권을 팔았다. 첫째, 저당권만 파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채권하고 같이 팔아야 된다. 세 번째, 채권 양도는 통지해라. 네 번째, 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아. 저당권 소멸하겠지? 그죠?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그냥 소멸해? 그냥 소멸하죠. 문제는 소멸했는데도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 그럼 갑은 말소 청구해야죠. 말소하라 해야지. 누구한테 말소하라 그래야 돼요? 병한테 해야지. 즉 저당권 양수인에게 해야 돼. 문제는 양수인은 지금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등기부를 때 보면요, 저당권이 2개가 등기되어 있어요.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이때 병을 상대로 그 저당권자 병 말소하라 하면 그것만 말소될 거 아니에요. 을 등기는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가 아니라 뭐 설정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렇게 돼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가 되고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았을 때 갑은 양수인 병을 상대로, 양도인 을이 아니라 양수인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양도인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그래서 을의 설정등기가 말소가 되면 밑에 있는 부기등기도 같이 말소 이렇게 되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 후 변제,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기억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요 상태
팔기 전 갚았어, 갑이 을한테.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등기 말소가 안 돼 있어. 그 상태에서 넘겼어.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다시 한번 요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등기 무효가 됐지. 근데 그게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넘겼어, 을이. 부기등기로 넘겨줬어, 등기 자체를.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못해?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변제가 됐고 다만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저당권이 양도가 되고 설령 부기등기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양도양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기본. 네. 거기까지 먼저. 117페이지 저당권의 뜻. 서설의 의. 2번 법적 성질 1, 2, 3까지 일단 3까지. 저당권 효력이 밑에 법률 행위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설정 계약의 당사자 조심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1, 2. 반가로 4번에 피담보 채권이 있죠. 동그라미 1, 2, 3, 4, 5 확인하자. 양가로 이 법정 저당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건물 압류 이퀄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임대인의 건물 압류 이퀄 뭐라고?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오른쪽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쭉 나와 있죠. 그중에 위약금과 지연배상은 좀 조심하시라 그랬고요. 목적물의 범위 조문이 두 개가 있죠. 358조, 359조. 그 다음 밑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과실, 저당 토지 위의 건물 다 중요합니다.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2번, 3번 묶어서 이거 아까 판례 간단히 말씀드린 거. 건물을 경락받으면 지상권 또는 임차권 취득한다. 전유분을 경락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물상대위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적어도 이 두 개는 기억하자. 오른쪽 우선 변제 효력은 몰라도 되고요. 쭉 내려가면 366조 법정저당 지상권이 있어요. 이건 이미 했어요. 한 장을 넘기면 일괄경매권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자. 일괄경매권 표가 있습니다. 의, 성질, 요건, 효과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제3칙자가 있습니다. 반가로 보호내용 조문 3개 확인한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다음 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반가로의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1, 2, 3.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맨 밑에 담보물 보충 조건 오른쪽에 보면 조문 박스에 저당권 설정자라고 돼 있죠. 반면에 밑에 반가로 보는 채무자는 이라고 돼 있죠.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요 388조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로 살짝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즉시변제 채권은 반드시 침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구제방법 상호 간의 관계가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2번. 반가로 4번에 양가로 1번 저당권 처분 반가로 1번. 절대로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안 된다. 하늘이 쪽이나도.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거기까지. 그리고 맨 밑에 조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저당권이라고 공동저당이 먼저 나왔어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죠? 오늘 말씀드린 공동저당 안 한다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딱 오늘 말씀드린 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보면요. 127 동시배당 경우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20회당 보세요. 20회당 2번 보세요. 동그라미 B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이전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무슨 소리? 몰라. 근데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 자체가.
공동저당 문제가 대법원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가 문장 형태로 나오면요, 읽기도 버거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예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아예. 그런데 공동저당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 나오는 거. 아, 이 학개론 계산 문제만 해도 머리 터지는데. 민법 계산 문제 딱 하나 나와요. 공동저당. 그거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공동저당이란 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땅도 있고요. 건물도 있어. 근데 땅은 담보가치가 9억이야. 건물은 담보가치가 6억이야. 그런데 을이 10억을 빌려줘. 그러면은 땅만 담보 잡으면 안 되죠. 건물만 잡아도 안 되지. 그러니까 땅에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게 공동저당이야. 즉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부동산,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이때 이 공동저당권은 첫째, 종류가 달라도 돼. 하나는 저당권, 하나는 근저당권. 두 번째, 순위가 달라도 돼. 여기서는 1번, 여기서는 3번. 세 번째, 성립 시기가 달라도 돼. 땅에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에 설정하고. 예? 달라도 된다고? 이렇게 공동저당은 요런 종류가 달라도 되고 소유자가 달라도 돼. 이건 채무자 거, 이건 부인 거 이렇게. 종류가 달라도 되고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각각의 순위가 달라도 되고 성립 시기가 달라도 돼. 공통적으로 1인의 채권,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동저당은 앞에서 봤던 일반 저당권과는 내용이 똑같아. 앞에 공동자만 붙어 있을 뿐 그냥 저당권이야. 문제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을은 저당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잖아.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조문을 만들어놨어요. 368조에서. 이것만 공동저당은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368조는 뭐가 있냐면 첫째가 동시배당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시배당이 있어요. 368조 1항이 동시배당이고요. 368조 2항이 이시배당이야.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공동저당은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순위가 달라도 된다 그랬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 그랬고, 성립 시기가 달라도 된다 그랬죠. 다 공동저당이야. 다 공동저당인데 다만 368조 1항과 2항이 적용이 되려면 그런 공동저당권 중에서 모든 공동저당에 그런 공동저당권들 중에서 첫째, 이 저당권이 최선순위여야 돼요.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이어야 돼. 만약에 요건 2번이야. 그럼 따로 경매해요. 일반 저당권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저당이 아니라. 368조가 적용되려면 일단 요것도 1번, 요것도 1번이어야 돼요. 최선순위. 두 번째, 둘 다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이건 채무자 갑 거, 이건 부인 병 거. 368조 적용 안 돼요. 368조는 공동저당에 관련된 규정인데 모든 공동저당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도 딱 요걸 전제로 출제를 해요. 자, 출제할 때 먼저 요거 배당액 구하는 게 나와요. 계산 문제가. 자, 동시배당은 이런 거죠. 을이 땅도 경매에 넣고 건물도 경매에 넣었어요. 그래서 땅은 9억에 낙찰이 됐고 건물은 6억에 낙찰이 됐어. 그럼 법원은 9억과 6억에서 을의 10억을 배당해 줘야 되겠지. 요때 9억에서 얼마 배당해 주고 6억에서 얼마 배당해 주는가를 정해놓은 게 요거예요.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해요. 무슨 배당? 네. 땅 9억과 건물 6억에서 을의 10억을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가 동시배당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저 10억을 15등분 해가지고 9등분은 땅에서 6등분은 건물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이게 안분배당이고, 여기서 얼마 배당하는가를 계산하라. 이게 계산 문제예요. 민법에서 계산 문제. 공식이 있겠지. 공식 없어요. 산수야, 산수. 공식이 아니라 산수. 자, 땅 9억이죠? 건물 6억이죠? 얼마를 배당하는 거?
자, 을이 받을 돈 곱하기 전체분의 그 목적물 가액. 이게 배당액이 아주 쉬워요. 간단해. 공식도 아니야, 이거는. 학계론 계산 문제 제일 쉬운 거의 그거보다 한 100분의 1은 쉬워. 그쵸? 뭐야, 이게 배당. 목적물이 10개가 있어도 똑같아요. 을이 받을 돈 곱하기 전체 목적물 가액의 위에 그 담보물의 가액. 그러니까 땅에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것도 계산기 두드려야 되나? 어차피 결혼하려고 계산기 갖고 들어갔으니까 계산기 두드려야 되나? 에이, 뭘 계산기를 두드려. 5분의 6인데. 아니죠. 5분의 3이죠. 5분의 6인데 끄떡끄떡끄떡해. 아유. 5분의 3, 5분의 3. 6억 배당 받아요. 여기서 4억 배당 받고. 이거 계산하라고 나와요, 문제가. 뭐야, 이거 초등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문제만 파악하면 돼요. 전부 최선순위 몽땅 채무자 소유. 동시배당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렇게 전제를 깔고.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요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예컨대 토지에는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었고 건물에는 후순위 권리자 정이 있어서 얘네들도 배당 받아야죠. 먼저 토지는 을이 9억에서 6억을 받았으니까 병은 얼마 받으면 되고 남은 거 3억 받으면 되고, 그죠? 건물은 6억에서 을이 4억을 배당 받았으니까 정은 얼마 받으면 되고 2억을 받으면 되고,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까지 포함시켜서 각각의 목적물로부터 을병정이 얼마를 배당받는지 구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에서. 구할 수 있겠죠?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 그 다음에 이제 20배당입니다. 자, 을이요, 땅을 먼저 경매를 넣었어. 9억이 나왔죠? 그죠? 땅을 먼저 경매에 넣었다니까? 그게 20배당이에요. 같이 경매에서 같이 배당하는 게 동시배당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땅을 먼저 경매에 넣어서 땅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을 받아, 을이. 다 받아요, 이때는. 을이 9억을 다 빨아가. 그럼 얘가 문제가냐, 얘. 병. 얼마 받아요? 못 받지. 을이 다 빨아갔으니까. 병은 손가락을 빨아야 돼. 그러니까 20배당은 을이 다 받아간다. 이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그 후순위 권리자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병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었어? 3억.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땅을 먼저 경매에 넣어서 홀랑 다 가져갔으니까 손가락만 빠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배당의 경우에서 포인트가 이 후순위 권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368조 2항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나중에 땅이 먼저 경매돼서 을이 9억을 다 빨아갔는데 그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먼저 경매된 땅의 후순위 권리자 병은 만약에 을이 동시 배당을 했더라면 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을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 요거를 후순위 권리자의 대의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먼저 경매돼서 을이 9억을 다 빨아간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돼서 6억이 나왔었겠죠. 그 중에 4억을 가지고 을 아직 1억 못 받았지. 그럼 을이 1억을 받아. 나머지 3억을 누가 받아? 병이 받아. 그리고 남는 2억은 누가 받으면 돼? 정이 받으면 돼. 그러면 동시배당 한거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368조형에서 이 후순위 권리자의 대의권을 마련해 둔 거예요. 됐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경우 병은 여기서 얼마를 받나? 뭐 이게 나오겠지. 나오게 되면. 그죠? 근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요게 주로 나와요. 동시배당은.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는 되셨죠? 이제 이게 말로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 말로 나오면.
조문 읽어볼게요. 126페이지 맨 밑에 368조 1항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죠? 그 계산 방식이 이렇단 말이지.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안분배당. 문제가 2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했을 때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받는다. 을은 9억을 다 빨아간다. 그러니까 요 놈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먼저 경매된 땅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그 다음 선순위 저당권자가 을이 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 동시배당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건물로부터 동시배당에 따르면 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억을 한도로 그 선순위 을을 대신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에? 그게 이항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최선순위고 전부 누구 거야 된다? 채무자 거. 그러니까 만약에 땅은 갑소유고 건물은 부인 무소유다. 그럼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잖아요. 동시배당을 할 때 안분배당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는 을은 여기서 9억을 다 받아라. 모자라는 걸 여기서 받아라. 이게 동시배당이에요. 그럼 만약에 동시배당을 했어. 병 얼마 받아요? 다시 한번.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야. 동시에 배당을 해. 을 9억 다 받아가죠. 병은 얼마 받아요? 그럼 20배당도 마찬가지지. 이게 채무자 거고 이게 물상보증인 거야. 채무자께 먼저 경매돼서 을 9억 다 받죠. 나중에 건물이 경매될 때 얘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손이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목적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대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68조 적용하지 않으니까. 네? 126페이지에 공동저당에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4번 공동저당권 효력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일부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목적물 말은 따로 경매한다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그 다음에 368조 1항 2항을 받고 오른쪽에 박스 동시배당 1번 3번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일 때는 안분배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죠. 안 한다 말이죠. 20회당 1번 일부 경매대가 했을 때 공동저당권자는 전부 변제받는다. 그 경매한 부동산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 목적물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이게 원칙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이게 채무자 거고 이게 물상보증인 거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읽었던 거 동그라미 B예요. 이거 보면 안 돼. 이거는 이게 먼저 경매되는 경우 이게 물상보증인 거. 땅은 갑소유고 건물은 물상보증인 무소유인데 이게 경매될 때 이게 먼저 경매돼. 그럼 물은 4억을 다 받아가. 6억을 다 받아가. 똑같이 을은 일단 6억을 다 받아. 문제가 여기죠. 여기. 이게 경매될 때 9억이 나왔죠. 이 9억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일단 을은 6억 받았지. 4억 못 받았죠. 그럼 4억을 받아야지 여기서. 그럼 남는 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2억을 얘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물상보증인이 받아. 얘가.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5억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 회수한 5억에서 정의 받아. 그게 B야. 괜히 했다니까. 이런 괜히 한다니까. 그래 안 한다니까 공동저당은. 내용은 굉장히 단촐한데요. 그 내용 깊이가 그냥 그래서 오늘 공동저당에 대해서 두 개가 모두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 가장 기본이에요. 동시배당만 생각하자. 요것만 일단 요것만 기억해달라. 아시겠죠?
일당 채무자 소유고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일 때 동시 배당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배당액 구하는 거 요것만 일단 생각해 두자. 나중에 문제를 풀도 요게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안 하려고 하다가 했어. 근저당 이거는 해야 돼. 근저당권. 보통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은 저당권이 아니라 무슨 저당권 설정하죠? 근저당권. 근데 원래는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원래 저당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한단 말이죠. 자, 일단 뭔지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3개월간 을이 갑에게 A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3개월 뒤에 정산. 매매계약처럼 한 번 이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이런 걸 계속적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제가 예는 이걸로 들었지만요. 보통 지문에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예로 당좌 대월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뭔 계약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시면 돼. 저한테. 같이 한번 머리 깨져보면 되지 뭐. 자, 일단 이런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면요. 그 큰 틀만 생각해서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면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을이 물건을 공급할 때마다 채권액이 증가해요. 그죠? 갑이 일시 정산해주면 줄어들었다가 을이 물건을 공급하면 또 늘어나. 갑이 로또 당첨됐다고 한꺼번에 다 줬어. 빵원 됐어. 빵원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공급해 또 늘어나. 그래서 3달이 딱 되면 채권이 확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채권액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자, 이때 갑과 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채권 액수가 얼마일지 알아 몰라? 작두 타지 않는 한 모르지요.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가 확정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둘이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담보를 제공하면서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미리 정해요. 요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액이 얼마로 확정이 됐는데 그걸 갑이 안 갚으면 을은 땅을 경매를 넣어서 요걸 한도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설정하겠죠. 어쨌든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해서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뭐라 하자? 근저당권이라 하잖아요. 근저당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특징은 채권 액수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불특정성 이렇게 되죠. 채권액의 불특정성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확정되기 전 일시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127페이지 맨 밑에 357조 1항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때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이 일시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면 돼요?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예외.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에? 부종성이 뭐였는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게 부종성이었잖아요. 근데 무엇을 박아놨어? 채권이 빵원이 돼도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종성이 예외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게 저당권의 큰 두 가지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세 번째로 저당권은 어떻게 취득해?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데 아까 일반 저당권은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죠. 근데 이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계속적 거래 계약,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 이렇게 되죠.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죠.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그죠? 계속적 거래계약,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 당연히 이 등기할 때는 이 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다 밝혀야 되죠. 또 하나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죠. 그래야 후순위 권리자들은 아, 저 근저당권자 저놈이 최대 이만큼 빨아가는구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2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의 4번째 근저당권의 효력이 나오죠. 잘 보시면요, 근저당권은요 채권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해 안 해? 안 하지.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여기 확정이 되면 뭘로 바뀐다고?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이후의 효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래서 근저당권의 효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채권 확정 전, 채권 확정 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언제 확정이 되는가, 확정 시기, 중요 안 중요? 중요하겠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언제 확정이 되나 채권액이. 예? 자, 5개 생각합니다. 그림 봅니다. 결산기 도래. 가장 확실하죠. 2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엔드, 갖고 알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계약 해지. 그럼 얼마로 확정? 빵원으로 확정. 그럼 근저당권은 소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 표정이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딴 생각을 해.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액션을 취하나 뭐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저렇게 쓰지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라니까. 결산기, 요 손가락을 따라와야지 왜 저를 따라와. 왜.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하고 거래를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계약을 해. 지하면 빵원으로 확정 하니까 근저당권은 소멸. 됐죠? 3번째, 이거 안 정했어. 1000년만년 공급해야 돼? 아니지. 이걸 안 정하면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그때 확정. 3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 2개.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 스스로 신청해서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해서 경락대금 완납한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대금을 경락인이 완납한 때, 요 놈은 채권액이 확정. 이렇게 되죠. 확정식이 5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확정되기 전에는 증감 변동하죠. 그리고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겠지, 얼마든지. 여기서 만약에 최고액을 변경했어, 그럼 변경 등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확정 후. 첫째,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을이 물건을 또 공급했어. 즉, 확정 후에 새로 발생한 원본 채권, 이거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당연히. 확정됐으니까 이미. 여기 더 플러스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3번째, 이게 뭐냐, 이거 최고의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죠? 이 안에 이자 포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 한도 내에서 이자도 다 배당해줘. 특히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아.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다 배당을 해줘. 그래서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1억을 빌려줘. 안 갚아. 경매 가면 보통 2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2년 동안에 연체이자로 싹 계산해가지고 빌려준 원본에다 플러스 딱 시켜서 최고액을 딱 정해요. 그 보통 한 30% 정도 업 시키는 거예요. 빌려주는 돈에.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연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기 때문에. 2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아까 포함됐었죠. 채권에게. 포함 안 시켜요. 법원은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배당해 주더라도 이게 감소되질 않아요. 그래서 확정 후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이자 최고액에 포함된다. 근저당권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액을 1억을 정해놨어요. 나중에 확정된 게 1억 3천이네. 각과리 3달 뒤에 머리 맞대고 정산서를 확 정산해 봤더니 채권액 1억 3천이네. 자, 값 얼마 갚아야 돼? 다 갚아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가 아니지. 채무자는 1억까지만 갚을 한도가 책임이 있어요? 아니잖아. 다 갚아야 되니까.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될 책임의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다 갚아야 된다, 채무자는.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얘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되겠죠. 최고액까지만. 또 만약에 채무자가 1억 3천을 안 갚았어. 그래서 경매를 넣었어. 그럼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아? 1억까지 우선 변제받아요. 그래서 결론.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경매 대가로부터의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정리.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 갚아라.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마지막으로 경매 대가에서는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딱 요렇게. 오늘 근저당 기억할 게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 127페이지 밑에 의의하고 조문 꼭 확인하시고요. 한 장 넘기면 특징 2개가 있습니다. 반가라 3번 근저당권 성립의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기본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됐지요?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아까 저당권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등기가 있습니다. 꼭 등기되는 거 2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자, 효력 중에 오른쪽 최고액이 나왔어요. 1번, 2번. 최고액 1번, 2번. 피담보 채권에 보면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2번. 두 줄까지.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 피담보 채권에 확정이 나왔죠. 1번. 2번, 3번까지. 됐죠? 딱 그 정도. 그리고 5번에 동그라미 1번. 최고액을 변경해서 등기하라 말이지. 끝. 더 보지 마.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어. 특수저당권 안 하려다가 문제풀이 하기 전에 한 번 딱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작년에 공동 근저당을 문제를 냈으니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죠? 여기도 근저당, 여기도 근저당. 공동 근저당 별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도 근저당, 여기도 근저당. 그럼 최고액이 있겠지? 예? 이게 뭐야? 우선 변제 받는 한도. 동시 배당했을 때 우선 변제 한도에서 안분 배당하면 되고, 20 배당할 때는 여기서 다 빨아가고 나머지에서 우선 변제 한도에서 또 받아가고, 그럼 되겠죠? 그게 공동 근저당이야. 괜히 얘기했다. 아니, 이제. 안 나와. 또 공동 근저당 또 안 나와. 어쨌든 공동저당이란 건 이런 거고, 근저당 특히 근저당 2개. 언제 확정되는가 확정 시기하고,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2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끝. 물권법은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랬어요. 반만 맞추자. 대신 계약법에 올인하자.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올인하자.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이 다 5문제씩 나온다. 각각. 강론은 매매교환 임대차. 각각 한 문제씩 놓치면 돼. 합쳐서 8문제 맞추면 돼. 맞출 수 있어. 총론에 제일 먼저 계약의 뜻이 나와. 뭐 계약 뜻 모르는 분 없죠?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함으로써 뭐가 생겨? 채무가 생겨. 그게 계약이야.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합의. 그게 계약이다. 그
그리고 계약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 자유의 원칙이 4가지가 있다. 계약 체결할지 말지, 체결한다면 누구와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구두로 할지, 계약서 쓸지, 계약서 쓸 때 자필로 쓸지, 워드를 쓸지. 4가지 자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외워야 돼요. 4가지. 그 자유원칙이 제한이 되는데 계약 자유원칙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3개가 있다. 일단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약관규제법.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는 이미 봤고요. 103조 같은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즉 계약의 내용이 설관 부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이 약관규제법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요. 지문 1-2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약관이 뭐냐? 약관규제법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뭐 회칙이든 약관이든 규약이든 정관이든 그 속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으면 약관으로 봐요. 그리고 이 약관은 보험약관처럼 보험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지 맘대로 만들어둔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랍니다. 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마련된 게 약관규제법이고요.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규제 방법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방법이 편입통제라고 해서 여기서 편입이란 건 약관이 계약령에 포함되는 걸 말하는데 약관이 계약령에 포함되려면 그냥 안 된다. 작성자가 약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까지 하라. 그래야 계약령에 포함된다. 이걸 편입통제라고 한다. 명시 설명하라.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여기서 명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한 거, 부연 반복하고 있는 거, 이건 명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 특히 두 번째 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부연 반복하는 조항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명설명하라. 안 하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명시 설명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할 수 있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3가지 지문. 계약 내용이 됐다. 다 유효한 게 아니다. 약관을 해석해야 되고, 만약에 약관을 해석했더니 불공정 조항이더라, 아니더라, 둘로 나뉘게 되죠. 그죠? 만약에 약관을 해석해서 불공정 조항이더라, 무효,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2개를 기억하자. 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원칙 2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마다 약관 해석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2 번째, 내용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하게 만든 너한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해석했더니 불공정 조항이야. 그럼 무효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계약이 있고 계약에 포함된 약관이 있고 그 중에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됐어. 일부 무효죠. 여기다 137조를 적용하면 전부 무효가 되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외. 특칙을 규정해놔. 뭐라고?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 137조건 반대로 그 조항만 무효로 한다. 조항만. 만약에 불공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계약령에 완전히 포함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죠. 그걸 구속력이라고 해. 약관의 구속력. 약관을 지켜야 돼. 그 구속력의 근거 왜 지켜야 돼? 합의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령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구속력의 근거. 딱 요렇게. 예? 요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것만. 더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돼. 안 나와. 그래,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 예. 대신 이거 외워. 종류. 이거 최근에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개짜증 나 죽겠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지 같아. 일단 계약은 민법에 있는 거,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 이걸 전형계약이라 그래요. 없는 게 비전형이야. 2년 전에 나왔죠.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맞죠? 민법이 없어. 어디 있어? 중개사법에 있어. 그럼 민법에 있는 게 몇 개야? 15개. 그럼 전형 비전형을 외우려면 15개 외워야 되지. 뭘 외워? 안 나와. 한번 나왔으면 끝이야. 요거는 외우자. 쌍무하고 편무. 매매계약을 하면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재산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이걸 쌍무로 하자. 반면에 증여계약을 하면요, 간만 공짜로 물건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죠? 어느 걸 편무로 하자. 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당사자가 채무가 있다. 쌍무. 한쪽만 채무가 생긴다. 편무. 구별하자. 왜 구별해야 돼? 왜? 쌍무계약에만 동시양면권과 위험부담이 적용이 돼. 편무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구별해야 돼. 이걸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구별하는 실익 이렇게 돼. 그리고 편무를 외워야 돼. 증여. 물건 공짜로 주는 거. 사용대차. 공짜로 물건 빌려 쓰는 거. 현상 광고 있다 할 거고, 이자 안 주는 소비대차.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이자보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가 있을 수 있는데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다 이렇게 돼요. 더 있는데 일단 요 4가지는 기억하자. 두 번째 유상무상. 자, 매매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면 갑도 채무가 생기고 월도 채무가 생기죠. 자, 이행을 합니다. 갑은 물건 넘겨주죠. 을은 대금 주겠지. 주거니 받거니 했어. 유상. 증여. 갑만 채무가 생기죠. 갑만. 자, 이행을 했어. 줬죠. 끝. 받은 게 없어. 무상. 쌍무편무는요, 아직 이행하기 전에 계약을 했을 때 채무가 둘 다 생기냐 하나가 생기느냐의 문제고, 유상무상은 이행이 끝났을 때 주거니 받거니 했냐 주기만 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매매는 유상이고 증여는 무상이고 이렇게 주고받았냐 주기만 했냐. 이렇게. 왜 구별하냐? 유상계약에만 매매규정 담보책임이 적용이 돼. 이거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2개,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 2가지가 전형적인 무상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요 놈이 빠져버렸어. 편무에 있었던 현상광고가 무상에는 없어. 그럼 현상광고는 유상이야. 그죠? 그러면 쌍무 유상 같은 거 아니고 편무 무상 같은 거 아니죠? 비슷하기는 하지만 달라. 구별해야 돼. 그래서 현상광고 가지고 구별해야 되는데
현상 광고를 알으려면 낙성과 요물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해. 즉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거야. 약속만으로. 물건 넘겨줄게. 돈 줄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 반면에 요물은 뭔가 이행을 하거나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해. 약속만으로는 성립이 안 돼. 어느 한쪽 당사자가 뭔가 이행을 해야 성립을 해. 그게 요물계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였단 말이에요. 또 중국집 사장님 등장하시죠? 중국집 사장님께서 광고 전단지를 부펴서 쿠폰을 10장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자, 이 광고에서 뭐라 했어요? 10장을 가져와라. 탕수육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10장을 갖다 줘야 성립을 해요. 분명히 가본 사장님은 광고 전단지에 10장을 가져오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광고에서 정한 행위 10장을 가져와라. 그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 10장을 갖다 줘야 계약이 체결. 그러니까 요물계약이죠. 10장 갖다 주겠다고 약속만 해갖고 성립하질 않습니다. 요물. 두 번째, 어디 갖다 줘서 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채무가 생겨. 뭐? 탕수육 줘야 돼. 값만 생겼어, 채무가. 값만 생겼죠. 편무. 자, 이행을 했어. 줬죠? 받은 거 있죠? 뭐 받았어? 10장. 주거니, 받거니, 유상. 그래서 요물, 현상광고는 요물이면서, 편무면서, 유상. 요물, 편무, 유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어요. 쌍무, 편무, 전형적인 편무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리고 쌍무는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이 끝나면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전부 유상이야. 그리고 현상광고가 유상이라 그랬어. 그래서 유상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나머지가 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고, 그죠?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고,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워야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그중에 매매, 교환 한 번 이행으로 끝나. 일시적 계약. 임대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 계약. 암기하셔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반면에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외워야 돼. 최근에 무슨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뭐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요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지문을 빨리 풀려면 요거 기본적으로 이해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거 풀 수 있습니다. 네? 꼭 112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뜻이 있고요. 계약 자유원칙이 있습니다. 132페이지. 거기 132페이지에 보면 2번의 양가로 2,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반가로 2, 동그라미 1, 2. 반가로에 동그라미 1, 2. 133페이지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개별 약정 우선 그것만. 그리고 양가로 4번.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 양가로 5에 반가로 2, 반가로 3. 쭉 내려가서 불공정조항은 무효. 자, 그 무효일 때 효과 다음 페이지.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그 정도. 그리고 계약의 종류.
양가로 2, 양가로 3, 오른쪽 양가로 4. 달달달달 외워줘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생각해서 풀면은 이미 시간은 후딱 지나가요. 짧게 나와요, 지문이.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짧다 해서 빨리 푸냐? 못 풀어요. 안 외워져 있으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왕 이해하신 거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약의 성립부터는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